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 지구상에는 인류 전체를 수십 번이나 멸종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핵탄두가 실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로 대도시 수백 개가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0분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 무시무시한 파괴력이 축적될수록 대규모 전면전의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총구가 서로의 관자놀이에 밀착된 상태에서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이 기묘한 정적. 이것이 바로 냉정이 평화의 본질이었습니다. 참견 시작. 우리는 흔히 전쟁을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무력 충돌이라고 정의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였고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쪽이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발의 폭탄은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전쟁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이전까지의 전쟁이 누가 더 많이 죽이느냐의 문제였다면 핵무기의 등장은 우리 모두가 죽느냐의 문제로 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냉전이라는 기묘한 시대가 열립니다. 직접적인 총성은 들리지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심리전과 계산이 오가는 거대한 체스판이 짜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세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마자 서로를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양국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심리적 상태입니다. 그들은 결코 광기 어린 전쟁광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인물들이었죠.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 소련은 공산주의 확장을 위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거대 국가가 충돌했을 때 지불해야 할 비용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전쟁에서는 패배하더라도 영토를 잃거나 배상금을 무는 수준에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전쟁에서의 패배는 국가의 소멸, 더 나아가 종의 멸종을 의미했습니다. 승리하더라도 남는 것은 방사능으로 뒤덮인 폐허뿐이었죠. 여기서 경제학적인 관점의 기회비용 개념이 등장합니다.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전쟁으로 인해 잃게 될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자 전쟁은 더 이상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무기는 이제 사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위협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정치적 억제력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묘한 안정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수학과 논리학의 결합인 게임 이론입니다. 당시 천재 수학자 존 노이만은 냉전의 상황을 하나의 게임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게임이란 단순히 오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상대방의 선택에 의존하고 상대방의 선택 역시 나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 상호 의존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냉전은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두 플레이어 모두가 파멸할 수 있는 비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게임 이론의 핵심은 상대방이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나의 최선의 전략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먼저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즉각적인 보복을 가할 것이고 결국 우리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까요?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모순이 바로 냉전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상대를 믿을 수 없게 하기에 무기를 늘려야 하지만 무기가 늘어날수록 사고나 오해로 인한 멸망의 가능성도 함께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차가운 논리를 도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호 확증 파괴, 즉 M-AID 시스템입니다. 이 용어는 영어로 미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철자가 같습니다. 시스템의 이름부터가 이 전략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합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죽기 직전에 너를 반드시 지옥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선제 공격을 받고도 살아남아 보복할 수 있는 능력, 즉 제2이격 능력입니다. 둘째는 내가 실제로 그 버튼을 누를 것이라는 신뢰성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세계는 유례없는 평화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로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양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바닷속 깊은 곳에 핵잠수함을 숨겨두며 서로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보복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이 끝없는 경주가 역설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0에 가깝게 수렴하게 만든 것입니다. 인류는 가장 잔인한 상상력을 동원해 파괴의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그 기술이 너무나 완벽했기에 오히려 평화의 수호자가 되는 기묘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심리적 기제는 공포의 내면화입니다. 양국의 시민들은 머리 위로 핵미사일이 오갈 수 있다는 공포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책상 위에 놓인 빨간 버튼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국가와 체제, 그리고 가족까지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차가운 이성이 공포와 결합했을 때 그것은 그 어떤 평화 조약보다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냉전 초기부터 중기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은 인간의 욕망과 생존 본능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조율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도덕심이나 자비가 아닌 오직 파멸에 대한 공포만이 인류를 전쟁으로부터 격리시켰던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교한 시스템이 실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이 논리가 무너질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들을 어떻게 넘겼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기라고 하면 전장에서 적을 직접 타격하는 수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핵무기는 탄생하는 순간 그 정의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파괴력이 강한 폭탄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국가적 의사결정을 마비시키는 절대적인 정치적 화폐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협상이 진행되던 포츠담 회담장에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소련의 스탈린에게 새로운 무기의 존재를 넌지시 알렸을 때 이미 역사의 무게중심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 무기를 독점함으로써 전후 세계 질서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재편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독점적 지위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역시 핵무기가 갖는 권력의 속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의 평화란 결국 상대방의 자비에 구걸하는 종속적 관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소련이 핵 개발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은 것은 단순한 군사력 강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료를 지불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1949년 소련의 핵실험 성공은 인류를 공포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강제 이송시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기는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방어벽으로 그 기능이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이 기묘한 대치 상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군인이 아닌 수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라 불리는 천재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냉전의 상황을 차가운 숫자의 조합으로 분석했습니다. 폰 노이만은 인간의 행동을 이 극대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임 이론을 정립했고 이를 핵전쟁의 전략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그가 설계한 논리 구조에 따르면 냉전은 두 명의 플레이어가 서로의 패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최적의 수를 찾는 고도의 심리 게임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상대방이 과연 합리적인 행위자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게임 이론의 틀 안에서 볼 때 핵군비 경쟁은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와 같았습니다. 양국 모두 군비 축소를 하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안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뢰였습니다. 내가 무기를 줄였을 때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무기를 늘린다면
나는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두 국가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 즉 내시 균형은 상대방이 무기를 늘리는 만큼 나도 무기를 늘려 서로를 확실히 파괴할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겉보기에는 광기 어린 경쟁처럼 보였지라도 각자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이성적인 경제적 선택이었다는 점이 냉전의 비극이자 핵심입니다. 이러한 수학적 논리는 상호 확증 파괴라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전략가들은 단순히 핵탄두를 많이 보유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감히 선제 공격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보복 능력이었습니다. 만약 적이 우리 도시를 모두 파괴하더라도 바닷속 깊은 곳에 숨겨진 잠수함이나 하늘 위를 날고 있는 전략 폭격기가 살아남아 적의 심장부를 똑같이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먼저 방아쇠를 당길 수 없습니다. 이 잔인한 확신이 역설적으로 전면전을 막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심리적 장치가 등장합니다. 보복 시스템의 자동화입니다. 만약 지도자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약해져 보복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면 억제력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양국은 시스템 자체에 보복의 필연성을 부여했습니다. 레이더에 적의 미사일이 포착되는 순간 인간의 판단이 개입할 틈도 없이 기계적으로 대응 공격이 시작되는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우리는 설령 죽더라도 기계적으로 너를 파괴할 것이다 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상대의 공격 의지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시스템의 논리에 생존을 맡긴 냉정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약점은 존재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우연이라는 변수였습니다. 수학적 모델은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그 모델을 운용하는 것은 감정을 가진 인간과 불완전한 기계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 세계는 이 차가운 논리가 현실의 복잡성과 충돌하며 빚어낸 거대한 파열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할 공포가 인간의 오판과 결합했을 때 인류가 쌓아올린 평화의 탑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시험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설계한 이 거대한 기계 장치에 부품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번 가동되기 시작한 보복의 논리는 멈추는 법을 몰랐고 상대의 사소한 움직임조차 파멸의 징후로 해석하게 만드는 확증 편향을 강화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도리어 인류를 멸망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이 아이러니는 냉전이 단순한 군사적 대립을 넘어 인간의 이성과 공포가 벌인 거대한 심리 실험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실험이 임계점에 도달했던 그 긴박한 순간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1062년 10월 인류는 자신들이 설계한 차가운 논리가 현실의 혼돈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턱 밑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며 극한의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론적으로 상호 확증 파괴 시스템은 양측이 서로의 전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때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의 왜곡과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가 모든 계산을 뒤흔들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카리브해 깊은 곳 소련의 핵 잠수함 B-59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군의 폭로의 공격을 받으며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함장은 이미 전면전이 시작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핵 어뢰 발사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부함장이었던 아르히포프가 끝까지 반대하며 비극을 막아냈습니다. 수학적 모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 한 사람의 직관과 망설임이 인류의 멸망을 막아낸 셈입니다. 이는 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그 안에 작은 변수인 인간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비대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이성적인 시스템이 가장 불확실한 인간의 판단 하나에 국가의 존망을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두 정상이었던 케네디와 흐루쇼프 역시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의 톱니바퀴에 끼어 통제력을 잃어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결국 이 위기는 서로의 체면을 살려주는 정치적 타협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공포의 균형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이 거대한 게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두 강대국은 한 번도 쓰지 않을 무기를 만드는데 국가의 운명을 걸었을까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냉정이 군비 경쟁은 일종의 강제된 보험료 지불과 같았습니다. 상대방보다 화력이 약해지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제적 이권과 체제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는 공포가 투자를 멈출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자신의 압도적인 자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더 비싸고 더 정교한 무기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소련이 이를 따라오기 위해 민생 경제를 포기하고 군비에 올인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상대방의 경제 체력을 고갈시키는 고도의 소모전이었습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보가 위협받고 무기를 만들면 경제가 파탄나는 기회비용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냉전의 승패는 전장이 아니라 국가 예산의 효율성과 자원 배분의 최적화라는 경제적 톱니바퀴 위에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무기 하나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는 곧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그 시스템이 주는 효용을 넘어서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가방을 들고 다니는 지도자들이 느꼈던 심리적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전 세계를 몇 번이나 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의 분산이라는 방어 기제를 가동합니다. 버튼을 누르는 결정은 지도자가 하지만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은 수많은 단계로 쪼개져 각 실무자가 오직 매뉴얼에만 집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수천만 명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암호 체계를 확인하고 스위치를 올리는 작업으로 치환될 때 인간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시스템은 인간의 도덕성을 마비시키고 오직 기계적인 효율성만을 남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의 선택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확증 편향에 빠짐으로써 스스로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쥔 파괴력이 크면 클수록 더 안전해진다는 모순된 신념을 내면화했습니다. 공포가 시스템의 연료가 되고 이성은 그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 바로 냉정이 심리의 본질이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긴장 상태는 수십 년간 지속되었고 인류는 단 한 번의 오판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 거대한 공포의 시스템에도 결국 유통기한은 존재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냉전의 균형이 무너진 결정적인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적인 패배가 아닌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의 감당 불능 상태에서 찾아왔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며 미국이 추진한 전략 방위 구상, 이른바 스타워즈 프로젝트는 상호 확증 파괴의 기본 전제를 뒤흔들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우주에서 요격하여 무력화하겠다는 이 계획은 나도 죽는다는 공포의 대칭성을 깨뜨리고 나만 살아남겠다는 비대칭적 우위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소련은 이 새로운 게임의 문법에 경악했습니다. 이미 누적된 군비 경쟁으로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 자본력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는 진정한 동력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한계 효용의 법칙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투입하는 1달러가 국민의 빵을 빼앗는 고통보다 작을 때만 시스템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소련은 그 임계점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고르바초프라는 지도자가 등장해 개혁과 개방을 외친 것은 그의 선량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비싼 공포의 게임을 지속할 자본이 남아있지 않다는 냉정한 경제적 판단의 산물이었습니다. 결국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자유민주주의의 도덕적 승리로만 해석하는 것은 역사의 이면을 간과하는 일입니다. 냉전의 종식은 사실 공포의 관리 비용이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스스로를 해체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구조조정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김평화는 도덕적 합의가 아니라 배신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 누구도 감히 시스템을 이탈하지 못했던 강제된 안정의 기간이었던 셈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공포의 균형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전의 공백기입니다. 냉전이 끝난 후에도 핵무기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국가가 이 절대 권력의 화폐를 손에 넣기 위해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는 두 거대 국가의 정교한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파편화된 수많은 플레이어 사이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눈치 싸움으로 변모했습니다. 과거의 MAD 시스템이 모두의 죽음을 담보로 평화를 강제했다면 오늘날의 위협은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변수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차가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평화는 고귀한 희생이나 인류의 산물이 아니라 상대를 파괴할 힘과 그 파괴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결합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버튼 하나로 문명이 끝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버튼의 주인이 바뀌고 계산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해졌을 뿐입니다. 공포가 평화를 만들고 이성이 그 공포를 관리하는 이 기묘한 메커니즘은 인류가 생존을 도모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역사적 필연인 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평화가 도덕적 합의가 아닌 배신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서 발생하는 강제된 균형이라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사 참결러는 인물들의 감정이나 명분에 가려진 역사의 차가운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면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참결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